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삶의 이야기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 3. 네, 그럼 이제 젠더 돋보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그 페미쉬 하면서 손희정 선생님께서 딸 바보라고 약간 흘리셨는데 오늘 젠더 돋보기 주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번 최지은 기자님 오셔가지고 지금 일단 최고의 히트작이나 와. 가만있어. 잠깐 팩트 체크. 네.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아까 확인했는데요. 한남 엔터테인먼트가 한 4,500회 정도? 많이 들었어요. 네. 많이 들으셨죠. 그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우리 대화 나눴는데 대학생들 과제할 때 참고 많이 하시라고 을들 당나귀기. 말해놓고 보니까 약간 부끄럽네요. 네. 최지혜 기자님 나오셔서 하셨던 두 분 다 저기 학교에서 강의도 하시잖아요. 네. 좀 홍보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한남 엔터 편에서 가족 예능이 뜨고 있는 것 그리고 아빠 육아 프로그램이 인기를 끈 것 등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가족 예능 그리고 아빠 육아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은가 그 인기 비결은 무엇인가 이게 의미하는 것은 또 뭐가 있을까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요. 오늘은 그 이제 가족 예능 그다음에 딸바보 이야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주제는 아빠 예능 내부이고요. 제 주변에 아빠 예능의 최고 전문가 이면서 남성석 분석의 대가인 그 연세대 젠더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계시는 허윤 선생님입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네, 선생님 주변의 최고 전문가면은 그냥 한국의 최고 전문가라고 우리가. 저 너무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요즘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여기저기서 공격이 들어올 수 있어요. 정말? 그냥 뭐 제가 아는 선에서 최고 전문가인 것으로.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허윤 선생님 모시고 아빠 예능의 대해부, 가족 예능 중에서도 또 이제 아빠 예능이라고 하는 거를 오늘 저희가 한번 이렇게 아주 샅샅이 파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선생님, 그 가족 예능, 아빠 예능을 어떻게 이렇게 관심 갖게 됐는지 거기서부터 좀 오늘의 얘기를 풀어봐 주실까요? 네. 네, 제가 원래 좀 애들이 나오는 예능 프로를 너무 좋아해서 그 어렸을 때는 G.O.D의 육아일기를 보고 뭐 이렇게 성장을 하긴 했는데요. 제가 한참 이 아빠 어디 가나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방송 시작했을 때 박사 논문을 쓰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뭔가 고3 때 다른 짓 하면 제일 재밌듯이 너무 재밌고 즐겁게 매주 이 영상들을 보면서 제가 사랑이를 너무 좋아해서 사랑이 편만 따로 편집이 되게 이렇게 동영상을 다운받아서 외장하드에 소장하고 있어요. 몇십 기가가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그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사랑이를 한 편 보고 논문을 쓰고 약간 그런 식의 패턴으로 사랑이와 함께 생활을 한 거죠. 에너지 원이었네요. 네네. 그래서 사랑이 덕분에 나는 박사 논문을 썼다. 미치지 않고 졸업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사랑이네 회사에 논문을 보내줄까? 뭐 이런 생각을 잠시 하다가 사랑이는 글을 못 읽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그 가족 예능을 엄청 좋아했어요, 제가.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정말 그게 흥미가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떤 점은 선생님은 그렇게 매력을 느끼셨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예전부터 좀 추성훈이라는 인물에 관심이 있었고 저는 문학연구자이고 이제 역사 공부를 좀 하기 때문에 그 자이니치라고 하는 추성훈의 그 제일 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계라고 하는 존재들에 대한 관심이 좀 계속 있었고요. 역사 공부를 하시는데 네. 일본에 사는 한국계로서의 어떤 관심.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추성훈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전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약간 추성훈이 결혼했다 뭐 이런 기사들도 되게 많이 봤었고 뭐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일 한국인 중에서 이제 좀 다른 여러 가지의 계열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일본으로 귀화하게 선택하게 되는 그 과정들이 일련의 좀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 추성훈이나 뭐 이충성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일본으로 귀화하게 되는 과정. 그래서 민족 국가에 대한 질문이 저한테 오랫동안 테마였기 때문에 그런 추성훈이 애를 데리고 방송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약간 관심이 있었던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단 사랑이가 너무
예뻐서 네,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서 네, 그랬다는 팬심을 살짝 담아보았습니다. 일본으로의 귀화라고 하는 거는 한국인이지만 한국 국적을 버리고 네. 일본으로 간 일본 거죠. 국적을 네. 취득한 게 네. 예, 일본으로의 네. 귀화고 선생님 말씀하신 민족 국가 그럼 이게 박사 논문 주제였어요? 박사 논문 주제까지는 아닌데요. 저는 민족 문학이라고 하는 게 한국 문학에서 좀 중요한 키워드였는데 민족 문학이 과연 여성들에게도 민족 문학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계속 해왔었고 그래서 민족 국가를 그럼 건설은 누가 하나 그랬더니 남자들이 해왔고 했는데 그 민족 국가 안으로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남자들. 누가 있나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이제 나오는 게 제일 조선인이라고 하죠. 이제는 제일 조선인 혹은 뭐 제일 동포라고 하는 그들이었고 추성훈 같은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예인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낳고 자란 3세대 4세대쯤 돼서 한국에 한 번도 안 와본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네. 한국어도 전혀 못하는데 국적은 한국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왜냐하면 북의 혈통주의라서 아버지의 국적이 한국이면 일본에서 낳고 자랐건 상관없이 무조건 한국이 국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본에서 살고 있는데 한국 국적을 가지고 학교를 다녀야 되고 취업을 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차별들을 받게 되는 구조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추성훈이나 이충승 그 축구 선수 이충성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국가대표 너무 뛰어난 선수들이니까 국가대표가 되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 국적이 한국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한국에 돌아와서 선수촌 생활을 하고 훈련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한국말을 못하고 한국 문화에도 잘 적응을 못하고 일본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충성 같은 경우는 청소년 대표팀 훈련을 받았었는데 10대 남자애들이 얼마나 그 말을 거칠게 하겠어요. 그리고 얘네들 경쟁자인 거잖아. 얘가 뽑히면 내가 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반쪽발이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뭐 이런 얘기 맨날 듣고. 그러니까 한국에도 못 끼고 일본에도 못 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예능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추성훈 같은 인물들인 거죠. 추성훈은 예전에 태권도 선수였었던 유도 선수. 유도 선수. 그래서 추성훈도 뭐 귀화하기 전에 한국 대표를 좀 잠시 했었는데요. 적응 못하고 돌아갔다고 들었거든요. 유도는 용인대가 워낙 다 선수를 배출하는데 추성훈이 일본에서 나온 일본 대학을 나온 사람이라서 약간 적응을 잘 못하고 돌아갔다라고 얘기가 되곤 그럼 하죠. 추성훈도 국가대표 했던 적이 있던 네, 거예요? 네, 아시아 대표 했었어요. 그렇구나. 국가대표에서 아시아 선수권에 나갔었고 그러다가 한국에서 그냥 포기하고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가서 아시아- 일본인으로 귀화를 네, 한 거예요. 귀화하고 일본 대표가 돼서 아시아 선수권에서 금메달인가 은메달을 땄어요. 유도 영역. 네, 유도에서. 그래서 한국 선수 이기고 땄어요. 그래서 약간 그때 이렇게 신문 기사가 조국을 맺히다. 뭐 이런 거였어요. 정말 미쳐버리겠다. 아우 진짜 정말 조국이었던 적이 한 번도 그러니까요. 없으면서 조국을 맺히다. 뭐 이런 식의 포스터였는데 추성훈 같은 경우는 그래도 무릎팍도사 이런 데 나와가지고 엄청 휴머니즘적으로 소화가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물론 아직도 댓글에 뭐 쟤는 쪽발이인데 뭐 이런 식으로 달리기는 하지만 한국에서 엄청 많이 받아들여지는 일본인인 거죠. 기본적으로. 재능이 있고 노력했을 뿐만이 아니라 보기에도 좋고 등등의 성공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휴머니즘으로 소비될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놓고 다시 한국에서 이렇게 예능으로 네네. 불러서 지금 이렇게 네네.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재미있는 근데 테스트네요. 너무 예. 흥미롭게도 최근에 저도 기사만 봤는데 추성훈하고 비슷한 사례로 추성훈보다 약간 더 복잡하게 북한 국가대표를 했던 정대세 선수도 마찬가지로 남한 국적인데 국가대표 조선학교를 나와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조선학교를 나와서 북한은 여권을 발급받아서 북한 국가대표로 뛴 사람이 있는데요. 정대세 선수가 가족 예능에 곧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그 정대세도 축구 제1조선인이고 네. 축구 선수인데 네. 북한 네. 대표로. 네. 그리고 이제 남한 예능에 나온다. 네. 딸을 데리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가족 예능. 역시나 또 딸을 데리고. 네, 그래서 이게 흥미롭다. 지켜볼 예정이긴 해요.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이제 나중에 정대세가 나오는 예능을 어떻게 젠더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을지 이런 걸 또 좀 힌트를 가져가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가족 예능, 추성훈에 대한 관심이 그냥 뜬금없이가 아니라 선생님의 그런 연구 주제하고 매린 게 관련이 옆에서 있네요. 잘 보면 가장 큰 추동력은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이 아직도 사랑이가 뭐 화보 찍으면 사진 보내주거든요. 이거 봐라 이러면서. 네. 저의 아이돌 뭐 이런 느낌으로. 네, 그렇군요. 아, 정말 이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사랑이에 대한 팬심. 네. 제가 늘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뭐 문화 텍스트에 대한 연구는 연구의 어떤 욕망이 덕심을 못 이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문화 연구자의 최고 정체성은 덕후다. 이제 오늘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과 함께 그 추성훈도 이제 아빠 어디가에 나왔던 건 슈퍼맨이 아니죠? 돌아왔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그래서 이제 그 가족 예능 중에서도 아빠 육아 예능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어떻게 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 가지게 되셨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들어봤는데 어떤 얘기로부터 우리가 이 얘기의 실마리를 풀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시기에 왜 이렇게 대중문화 속에 아버지가 나왔을까라고 하는 궁금증 같은 게 제 안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우후죽순으로 아버지가 나온 예능들이 계속 나왔었고, 그 시기라 하면 언제? 2013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빠 어디가를 필두로 해서 슈퍼맨이 돌아왔다, 아버지를 부탁해, 아빠 본색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나왔어요. 아, 진짜 안 궁금하다. 아빠 본색. 아빠 본색이 제일 후진 프로그램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 식의 프로그램들이 계속 나왔고, 지금 현재도 공중파에서 슈퍼맨이 돌아왔다 아직 방송하고 있고요. 황금 예능, 그 일요일 황금 시간대 예능이고, 그 사랑인의 가족이 다시 SBS 예능에 토요일 무한도전 시간대에 방송되는 예능이니까 주말 황금 시간대에 예능을 하고 있고요. 아, 추블리가 떴다가 그 시간대인 거예요? 무한도전하고 같은 시간대예요. SBS가 버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시간대 토요일 6시부터 8시 사이에 방송되는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기가 짧았다면 단기간에 끝났을 텐데 계속 반복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아빠 어디가 같은 경우에는 포맷을 중국으로 수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아빠 어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능이 방송이 되었고 엄청난 인기를 몰았어요. 그러니까 중국 버전으로 따로 제작을 한 중국 거예요? 버전으로 시즌 제가 확인했을 때 3 정도까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포맷은 비슷해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영화 감독, 뭐 이런 모델 이런 사람들이 자기 애들이랑 나와가지고 오지에 가서 생활하는 걸로 해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동아시아적인 현상이 되었고, 실제로 뭐 사랑이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나오고 있는 이동국과 이동국 아들 같은 경우, 이동국이 아들 딸들 데리고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동남아시아 가면 공항에 팬들이 나와요. 태국 이런 데 가면 이렇게 막 한류의 중심에 있군요. 네, 한류 프로그램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너무나 약간 방송국의 효자 상품 같은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엔터테인먼트계에서 되게 큰 힘을 발휘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KBS가 삼둥이 달력이나 사랑이 달력도 엄청 팔았고요. 그래서 2013년부터 지금 우리가 아니 그렇게 많은 아빠 예능이 반을 쳤단 말인가 막 이런 표정으로 지금 넉넉고 화윤 선생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아빠 예능을 대해부한다고 했을 때 그런 게 뭐가 있지 우리가 잘 안 보니까 몰랐는데, 진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부터 아주 일시적인 열풍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지속적인 어떤 예능의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아빠 예능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은 이런 아빠 예능이 왜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지 한번 이제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지금 얘기되는 그 아빠 예능 중에서 보신 거 있으세요? 좀 처장님, 손주 선생님은 영화 예능 잘 안 보시죠? 아니요, 저 예능
그래도 좀 챙겨 보는데요. 정말 예. 세상에 제일 관심 없는 게 가족 예능이어가지고요. 나 혼자 산다를 좀 챙겨 보고요. 본인의 네. 약간 그런 편이라고 효린의 민박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다른 종류의 예능들을 보는데 예, 아빠들이 애 키우는 건 정말 1도 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도 슈퍼맨이 돌아왔다랑 아빠 어디가 너무 화제여가지고 보긴 했는데 저는 별 재미를 못 느꼈고 네. 그러셨구나. 애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네. 고양이는 좋아하시는데 처장님은 뭐 보신 거 없으세요? 저는 아빠 어디가를 봤던 것 같고 그것도 많이 봤던 건 아니고 뭐 한두 번 보다가 저도 재미가 없어서 보진 않았는데 아마 그때 윤후라는 아이에 대한 관심이 되게 컸던 걸로 기억해요. 네, 윤우가 엄청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켜서 그 시기에 광고도 굉장히 여러 개 찍었고요. 뭐 삼성카드 같은 카드사부터 시작해서 그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합친 짜파구리 그런 것들 뭐 네. 캠핑 용품 윤우가 누구 아들이었죠? 윤민수. 윤민수 아들. 그런 식으로 엄청난 히트를 쳤고 그러면 선생님 슈퍼맨이 돌아왔다도 아빠 어디가 하고 같은 네. 내용인 거예요? 이것도 거의 막 어디 막 놀러 가고 아니에요. 이런 이건 그런 그 건 컨셉은 아닌데 예. 그 원래 처음에는 집에서 아빠가 애를 키우는 일상을 보여주는 거였는데 화면이 너무 지루하잖아요. 집에 있으면. 그래서 자꾸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집에서 할 게 없어서 데리고 나가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서당 같은 데 가고 등산하러 가고 놀이공원도 가고 뭐 이런 식의 액티비티를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화면을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아빠 어디가는 어쨌든 아빠랑 오지에 가서 생활한다라고 하는 큰 차이점이 있기는 하죠. 슈퍼맨은 일상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 그럼 아빠 어디가는 이렇게 집이 아닌 이렇게 바깥 세상에서 고립 가족과 엄마로부터 네. 좀 떨어져서 이렇게 고립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지? 고립은 아니고 고립 수준이에요. 고립 오지 수준. 산간 뭐 네. 산간에 저 데려다 뭐 놓는 거. 정선인가 어디 뭐 네네. 이런 데 갔던 거 정말 기억이 산간에 나거든. 데려다 놓고 아궁이에 불 때서 막 밥 해 먹고. 그러면서 아빠랑 네네. 아이가 친해지게 네네네. 만드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아빠 어디가. 네네. 근데 사실 저는 그 아빠 어디가에서 기억나는 건 아빠가 아이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보다 대체로 아들들을 데리고 떠나고 그쵸. 그중에 딸이 한 명이 섞여 있었는데 송종국 네. 딸이었던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딸과 아들들 사이의 관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딸은 계속 뭔가 수동적이고 공주 같은 어떤 이미지로 만들면서 네가 뭐 얘를 이렇게 해줘야지 남자지. 라든지 뭐 상남자 뭐 이런 식으로 캡션 달고 이런 것들이 되게 불쾌했던 기억만 있거든요. 그 첫 회가 아빠 어디가 첫 회가 그 강원도 산골이었는데 겨울에 시작했어요. 너무 춥고 바닥이 얼음이고 진흙탕이니까 애들이 걷는 게 되게 어려워서 좀 이렇게 불편해하고 있는데 송정국이 자기 딸을 안고 1시간인가를 걸은 거예요. 그 산길을. 그래서 흙을 안 밟게. 그게 약간 남자들은 다 흙을 밟는데 상징적인 장면이긴 했어요. 그때 아마 그 딸이 7살인가 6살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꽤 큰 아이였는데 송종국도 결국 딸바보란 이름을 얻었나요? 그래서 송종국이 딸바보란 이름을 얻었는데 송종국 같은 경우는 엄청난 스캔들이 있어가지고 그 직후에 그 아빠 어디가 방송 직후에 스캔들이 좀 터지고 이혼하는 과정 속에서 그 딸바보의 혜택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방송 자산인데 이게 일종의 지금은 그걸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러면 그런 거고 아빠 어디 가는 그렇게 한 거고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일상인데 네. 집에서만 할 수 없으니까 잠깐 밖에도 네네. 나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지 이것도 네. 아빠가 어린 자녀를 네. 키우는 네네. 그러면은 그 아빠 어디 가나 슈퍼맨이 돌아왔다나 애들 연령대는 다 그렇게 어린 아이들인가요?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제일 어린 아이들은 100일 정도에 시작을 했어요. 이휘재 씨가 100일짜리 쌍둥이 아들을 데리고 아니 어쩜 이렇게 지금까지 질문에 다 나오고 대답을 있어요. 하시죠? 약간 좀 깜짝 놀랐는데 예, 죄송합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네. 그랬고요. 그러네요.
네. 덕후는 죽지 않고 돌아온다는 그런 명언을 남기고 계시죠. 네,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제일 나이 많았을 때는 초등학생 정도까지 있었는데요.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의도적으로 애들의 연령을 낮추는 편이에요. 좀 커지면 재미가 없는 거죠. 이제 시청자들이 보기에 재미가 없는 거죠. 맑게 알아듣고 이러면. 그래서 의도적으로 좀 어린 애들. 그래서 영아, 유아 요 정도. 그래서 한 6살 요 정도 수준의 아이들이 가장 말 잘하고 막 이런 식의 아이들을 보여주는 편이고요. 아빠 어디가는 초등학생, 유치원 한 6, 7살부터 그쵸, 한 3학년 정도까지였어요. 외부에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어린 애들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있긴 하네요. 예컨대 뭐 아빠들이 왜 딸 연애하는 거 구경하는 예능도 있잖아요. 그거 이제 성인 대상으로 나온 아빠 예능 중에서 SBS에서 잠깐 2016년에 했었던 아버지를 부탁해라는 예능이 있었는데요. 그거의 확장판이 지금 케이블에서도 하고 있어요. 내 딸의 남자. 우리 최지은 기자님이랑 한번 얘기했잖아요. 내 딸의 남자 어떻게 제목은 또 왜 그래? 20대인 딸들이 어떻게 사는지 밀착 카메라 붙여놓고 아빠들이 스튜디오에서 보면서 얘기하는 그리고 아빠랑 딸이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보여주는 프로그램들인데요. 성인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금수저 논란이 너무 심했어요. 얘네들이 정말 아빠가 읽어놓은 금수저 위에서 막 생활하고 있는 것이 너무 비판이 많고 그리고 아빠 예능 주요 시청자 중에 많은 수가 20대, 30대 미혼 여성과 50대, 60대 중년층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20, 30대 여성들이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들을. 그래가지고 일정 부분 이제 시청자 수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어쨌든지 아이들을 키우는 아빠들의 모습이 리얼리티 예능으로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그동안 아빠들이 집에서 아이들과 관계 맺기 계속 실패하는 그런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이제 그런 남성성을 탈피해야 되는데 너무 관계를 맺을 줄 모른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반영해서 이런 것들이 제작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처음에 컨셉은 정확하게 선생님 설명하신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기획 의도 자체가 가족 내에서 잃어버린 아버지의 자리를 찾는다. 라고 하는 것이 아빠 어디가의 기획 의도였고 슈퍼맨이 돌아왔다나 이런 프로그램들 다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가족 내에서 자녀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아버지의 가족 내 자리 찾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방송이 됐었고 기획 의도로 설정이 됐었는데요. 실제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을 보여주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좀 비판할 지점들이 여전히 남아있기는 한 상황이지요. 실제로는 큰애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랑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감시를 받게 되고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다라기보다는 주 양육자가 잠시 아버지가 될 뿐 사실상 엄마는 1박 2일 후에 다시 만나는 거니까요. 다시 엄마가 이제 주 양육자가 되는 구도이기 때문에 기획 의도와는 좀 멀어졌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엄마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럼 엄마들은 이걸 좀 예능을 안 봐서 엄마들은 뭔가 아빠가 아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멘트를 따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같은 경우에는 간혹 엄마들의 인터뷰를 따서 집어넣기도 해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출연자 인터뷰를 할 때 엄마 인터뷰도 들어가고 아빠 인터뷰도 들어가고 아이 인터뷰도 들어가요. 애가 말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제 엄마들은 뭐 아빠가 이렇게 애를 잘 볼지 몰랐다든지 뭐 뿌듯하다 뭐 이런 멘트들 남기시고 그랬는데요. 아빠 어디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엄마들이 조금씩 나왔었는데 나중에는 그냥 아예 집 촬영분 다 빼는 방식으로 해서 엄마들이 안 나오고 이제 오지 장면들만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정말 무슨 질문을 해도 다 나와요. 전편 완 시청하신 것 같아요. 네. 뭐 또 이렇게 저희가 지금 이제 아빠 예능을 얘기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잘 이게 안 봐가지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다루는지를 알아야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궁금한 거 여쭤봤는데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네.
없으세요? 뭐,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 등장하게 되는 그 딸바보 캐릭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딸바보들이 등장하게 되는가? 그러니까 아빠 예능일 수 있는데 육아 예능일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아빠와 아들이 관계를 맺는 건 그렇게 화제가 되는 걸 못 봤거든요. 근데 유독 아빠랑 딸이 관계를 맺는 게 되게 이제 인기를 끌고 뭐 관심을 받고 이러는 것 같아서요. 비교했을 때 확실히 딸에 대해서 훨씬 그런 선호도 뭐 이런 관심의 증가 이런 게 있나요? 아빠하고 아들 관계보다? 네, 약간 아빠와 아들 관계가 주목받았던 건 윤후 정도가 유일했는데요. 윤후가 너무나 예능 보석 같은 존재여서 그러니까 너무 예쁜 말을 하는 고 재미있고 순수한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 없었던 캐릭터여가지고 윤후가 엄청 인기가 많았던 것. 사실 윤민수보다는 윤후가 너무 인기가 많았던 것이고요. 그 관계를 그렇죠. 사람들이 윤민수가 누군지 몰랐는데 윤후를 통해서 광고를 찍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 있었는데요. 그 관계를 주목하게 되면 압도적으로 약간 딸바보 같은 키워드화된 캐릭터로는 딸바보가 압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빠 어디가의 송종국이 처음에 그랬었고, 그다음에 추성훈이 이제 사랑이와 함께 2013년 추석에 등장함으로써 약간 그때 이게 딸바보구나. 그러니까 2010년대 초반부터 딸바보라는 단어가 만들어져서 인터넷에 유통이 되기는 했었는데요. 정확하게 형상화된 롤모델은 없었던 거예요, 방송에서. 근데 추성훈이 약간 그런 롤모델처럼 이렇게 딸바보가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모델을 보여준 셈이었죠. 그래가지고 너무나 사람들이, 저는 딸바보 인기에 좀 양가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시청자 중에 상당수가 20, 30대 여성이었는데 이 20, 30대 여성들이 저런 아빠가 내 아빠였으면 좋겠다 라는 욕망이 한편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20, 30대 여성들이 저희 세대라고 했을 때 우리 세대의 아버지가 그 연예인이잖아요. 어쨌든 추성훈처럼 그렇게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에서 2박 3일간 딸과 시간을 보낼 수 있을 만큼의 아버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저런 아버지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에 대한 동경 같은 것이 한편에 있고, 또 하나는 저런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 라는 욕망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살림을 잘하고 육아를 할 수 있고 애를 맡겨도 문제가 없는, 그래서 정말 저런 남자가 이상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남성상을 설정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고 나니 애가 없는 남자 연예인들, 뭐 예를 들어서 남자 아이돌이라던가 남자 배우들도 이렇게 아역 배우랑 같이 사진 찍잖아요. 배우들 드라마 작품 같은 거 하면 딸바보 땡땡땡 이런 식으로 왜 딸이 나오는 아닌데? 딸이 아닌데 딸이 아닌데 앞으로 얘는 딸바보가 될 거야. 이 다정한 모습을 봐. 라고 하면서 네. 눈에서 꿀이 떨어져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의 남자 아이돌이나 혹은 남자 배우들의 너무나 매력적인 셀링 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애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도 딸바보라는 수식어를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많은 수의 남성 연예인들이 자기의 이미지 메이킹을 할 때 딸바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온 거죠. 딸바보가 남성 연예인의 셀링 포인트, 그러니까 판매 전략이나 자원이 된 상황이 펼쳐지는 거네요. 네, 그래서 딸바보라고 하면서 남자 개그맨들이 몇 명 나왔다가 철퇴를 맞고 사라진 장면들이 좀 있었는데요. 뭐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다 지금. 딸바보라고 하면서 막 딸 사진 찍고 막 이렇게 사연 같은 거, 요새는 SNS를 하니까요. 딸이랑 사진 찍고 사연 이런 거 써가지고 글 써가지고 막 올리면 화제가 되고 막 기사가 나니까 그런 걸 되게 많이 했었는데, 어떤 남자 개그맨이 딸한테 풍선을 가슴 부분에 집어넣고 딸바보 사진 막 이런 식으로 올리고 막 이래가지고 성애화하는 거잖아요. 그게 완전히. 또 생각나는 게 윤땡땡이란 가수가 내가 딸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뽀뽀를 할 때 입에 혀를 집어넣는데 딸이 너무 싫어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네네.
완전히 막 이런 얘기가 막말 대잔치 아니에요? 아빠와 딸의 관계는 둘 사람밖에 모르니 함부로 욕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죠. 그런 식으로 약간 남자 연예인들이 한 번쯤 어필해보고 싶은 나 딸바보예요라고 한 번쯤 주장해보고 싶은 단어가 된 거죠, 일종의.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그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뭔가 여성들의 욕망이 투영이 돼가지고 그 딸바보라는 거에 그래서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어떤 그 남성들의 매력을 아빠들의 매력을 확장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그 아빠 예능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아빠니까 당연히 뭐 부모로서 이제 하는 거니까 뭐 딸바보, 육아 예능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의 트렌드가 된 어떤 그런 사회 심리학적인 배경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빠 예능 자체가 맞벌이 부부 시대의 롤 모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벌이. 예, 여자들이 전업주부인 사람이 이제 거의 없는 상황에서 특히 이제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20, 30대는 당연히 결혼해도 계속 회사를 다닌다고 생각하는데 애를 맡길 수 있고 밥을 차려놓을 수 있는 남자라니 이 얼마나 좋은가라고 하는 욕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그 이번 정부의 그 여성 친화적인 정부가 목표로 한 정책 중에 하나가 남성의 육아휴직 늘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할당 뭐 이런 육아휴직 할당도 해서 월급 200만 원까지 해주겠다, 보장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남성 육아 증가시키고 있는데요. 실제로 올 상반기에 지금 7,000명 정도 썼다고 하더라고요. 작년보다 더 많은 숫자예요. 작년 1년보다. 그래서 올해 안에 10,000명 돌파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식의 남성이 육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드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자연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필요한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실제로 여자들이 나만 죽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손희정 선생님 나오시는 EBS 까칠남녀 직전에 하는 프로그램이 맞아. 엄마를 찾지 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게 맞벌이 가정 혹은 육아맘들에게 1박 휴가를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프로그램에서 뭐 하냐면 그 엄마가 집 나가기 전에 하루 이틀 정도를 그 리얼리티 카메라를 돌려서 보여주는데 이 아빠들이 얼마나 집에서 놀고 먹는지 를 좀 보여줘요. 그래서 육아를 정말 하나도 안 하는. 그래서 이혼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광경들을 막 보여준 다음에 엄마한테 하루 휴가를 주는 방식의 100만 원을 주면 아빠들이 애를 보는 거를 그 관찰 카메라로 찍어서 내보내고 있거든요. EBS에서. 근데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아빠가 1박 2일 정도는 애를 볼 줄 알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약간 공감대로 형성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아빠한테 애를 맡기고 1박 2일 집을 비운다는 게 불가능한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할 수 있다.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바뀐 시대적인 흐름이 있는 거죠. 맞아요. 저희가 그 뭐 맞벌이는 있는데 왜 맞돌봄은 없냐고 독박 육아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했었고 그 가사나 양육에서 평등 육아, 뭐 평등 돌봄, 특히 한국 남성들의 가사 양육 노동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여성이 5배 똑같이 맞벌이 한다 하더라도 5배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줄기차게 남성들은 가족으로 돌아오고 여성들은 노동시장에서 유리천장 깨고 나가자. 이제 이런 게 우리 여성 노동자에서 주장이 했던 이제 그런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럼 이 아빠 육아 예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한국 사회 변화의 지점들을 정확하게 읽고 있고 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일부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이휘재가 100일짜리들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첫 회에서는 애들이 우는데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쌍둥이 애들이 우는데 100일 때 애들은 그냥 이유 없이 울잖아요. 근데 우는데 이유를 모르고 애가 열이 막 나니까 응급실 뛰어가고 병원에서 울어요. 우는 걸로 첫 회가 끝나거든요. 이휘재가 내가 이렇게 애들을 모르다니 그러면서 우는 걸로 끝나는데 요새는 이휘재가 2013년부터 방송했으니까 거의 5년 가까이를 한 거잖아요. 슈퍼맨이 돌아갔다에 계속 나와요. 돌아갔다가 2013년부터 돌아가면 안 되죠.
선생님? 한국에 있어야 됩니다. 네. 전 제목도 지금 마음에 안 들어왔고 그게 의도인 저희가 거예요, 슈퍼맨이나 슈퍼우먼 되고 싶지 않은데 왜 슈퍼맨이라고 붙였지? 저는 그 제목도 지금 마음에 안 들어왔고 이게 마음이 고였어.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변화를 반영했고 뭐 5년 동안 출연하면서 이휘재가 5년이나 이제 출연해서 육아를 할 수 있는 진정한 아버지가 됐다. 돼서 초보 아빠들이 자꾸 방송에 나오면 하루씩 데리고 있으면서 애 보는 법을 약간 알려주는 거예요. 이휘재가 약간 그 남자 개그맨이 막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그 집에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약간 저는 그 서사가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면서도 불편했었던 건 뭐냐면 이휘재는 워낙에 이바람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망나니가 바람둥이라고 망나니 캐릭터였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젊었을 때 철없고 망나니였던 애도 결혼해서 애가 생기면 자기 아버지됨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로 성장한다라는 남성 성장 소설 그저 저는 제가 이래요. 제가 모든 프로를 다 망치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였냐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어쨌거나 맞벌이만 있었고 맞돌봄은 없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슈퍼우먼으로 과로사하는 상황에 다다랐고 그래서 남성들로 하여금 사적 영역으로 이제 돌아가서 돌봄도 하고 해라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요구가 이런 육아 프로그램에 반영된다고 할 때 아빠들은 라떼파파가 되는데 라떼파파? 이게 북유럽에서 온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아빠들이 커피 라떼를 한 잔 사주고 이렇게 유모차? 육아를 하는 유모차를 끌고 하는 걸 라떼파파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유모차를 끌고 커피를 여자가 들고 가면 맘충이 되잖아요. 그러면 왜 육아하는 아버지는 높이 사주는데 왜 육아하는 어머니들은 이렇게 계속 벌레로 만드는가 이런 고민도 좀 들거든요. 정말 그거는 좀 심각한 고민인데 최지은 선생님이 그때 이제 나오셨을 때 남자들은 숨만 쉬어도 예능 되냐 뭐 이런 아주 명언을 남기셨고 우리가 급 공감을 했잖아요. 뭐 남자들이 요리하고 남자들이 애 보고 뭐 하다못해 그냥 동료 친구들이랑 술만 먹어도 예능이 되는 그런 걸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끊임없이 남성의 캐릭터들은 그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서 무한 변형되면서 어떤 한국 사회 변화의 지점을 마치 선도하는 것처럼 하나의 트렌드로 하면서 계속 이렇게 자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방금 얘기하신 부분 약간 맘충과 연결시켜 보면 엄마 예능도 있긴 있었거든요. 엄마들이 나오는 예능이 있었어요. 공중파에서는 지금 현재 방영하고 있는 미운 우리 새끼가 엄마 예능. 그게 엄마 예능. 새끼가 좀 나이가 많아서 그렇지. 새끼가 좀 나이가 많아서 그렇지. 엄마들이 전면에 나온 예능인 거죠. 사실상 김건모가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지 않은데 김건모 엄마가 뭔 소리를 했는지가 궁금해서 사람들이 그걸 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가끔 하기도 하는데 공중파에서는 그 정도밖에 없는데 케이블에서는 엄마들이 나오는 예능을 좀 방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최민수 씨의 부인인 강주은 씨나 황신혜나 조혜련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엄마들이 자기 애들 데리고 나와서 똑같은 방식으로 관찰 카메라가 붙는 예능을 했었는데요. 약간 거기서도 한국에서의 엄마 롤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공부하라고 하는 엄마. 막 가르치는 엄마. 밥 먹으라고 퇴근하는 엄마. 막 이런 엄마들이 나오니까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봤는데 방송에서까지 네 그런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엄마들이 방송에 나왔을 때 슈퍼우먼인 엄마들이 나오는데 이 슈퍼우먼인 엄마들도 우리 집 엄마랑 큰 차이가 없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예능에서 큰 메리트를 못 갖게 된 오히려 이 엄마 예능 속에서 이 전복성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게 늘 하던 일이니까. 그러네요. 남성들은 가정 내에 자리가 없었잖아요. 돈 벌어다 주는 걸로 아버지 역할 다 한 건데 여성들은 항상 집에서 간섭하고 통제하고 훈육하고 또 성공신화를 가족 성공신화를 쓰고 뭐 막 이러는 모습에 재현밖에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 강주은 씨가 제일 화제였는데 그 프로그램에서는 엄마가 요리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런 에피소드들 있잖아요. 약간 불량 주부 같이 미달하는 주부로서의 그런 에피소드들이 강조되거나 하는 방식이지 약간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식의 전복성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엄마 예능은 사실상 그래서 거의 다 실패했어요. 짧게 파일럿식으로 방영한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 거의 다 실패했어요. 사실 저는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여성 혐오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를 고민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지점들이 있을 텐데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여성의 독박 육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한 인간이 태어나서 사회화를 거쳐서 성장하여 독립적인 인간이 되려고 할 때 나를 늘 돌봐주고 나의 어떤 행동들을 제약했었던 사람을 극복하고 그와 분리를 해야지 이제 어른으로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훈육하거나 가르치거나 제약을 가하는 존재가 거의 100% 여성일 때 여성은 언제나 극복해야 되는 존재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10대 남성들이 요즘에 엄마를 엄청나게 구박하고 혐오하고 욕하고 이러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과정이 좀 연결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근데 이 분리를 해내지 못하면 예컨대 마마보이라든가 마마걸 이러면서 또 맞아요. 이제 괴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상황이니까 여성이 독박 육아하는 그러니까 핵가족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사실은 아주 근본적인 여성 혐오는 해결되지 않는 것 아닐까 이런 고민하거든요. 그런 근데 그랬을 때 지금 엄마 예능과 아빠 예능의 차이는 엄마는 늘 하던 걸 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고 아빠는 안 하던 걸 하니까 재미있을 뿐만이 아니라 안 하다가 뭐 한 달에 2박 3일 정도 같이 보내니까 뭐 캠핑 가고 뭐 어디 좋은 뭐 가게 가가지고 예쁜 거 사주고 이런 것만 하면 당연히 아빠 좋고 아빠 딸 뭐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엄마가 맘충이 되는 것도 다른 맥락인 것 같긴 해요. 선생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 예능이 없는 거에 대한 분석은 되는데 그렇다고 거기에 왜 벌레를 붙여서 이런 것도 있을까요? 그러면 아빠는 가정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되고 엄마는 더 많이 지금보다 더 많이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이 여자들이 일을 안 하고 애만 봐. 그래서 맘충이 되는 걸까요? 사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맘충의 제일 큰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남편은 뼈 빠지게 일하는데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커피 마신다는 게 맘충의 제일 큰 비난 요소거든요. 경제력의 문제랑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번 얘기했듯이 청년 실업이나 이제 주로 그 인터넷에서 댓글 다시는 분들이 10대, 20대 남성 청년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생각을 좀 해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댓글 다는 분들이 그랬을 때 그분들은 이제 일자리도 없고 자기의 어떤 사회적으로 정말 쓰레기를 양산하게 만드는 이런 사회잖아요. 지금 자신의 존재 가치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되는데 그럴 때 뭔가 그 사람은 여성이라는 노력하지 않은 그냥 타고 태어난 젠더 역할을 그냥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돌봄 노동 이런 거는 잘 모르고 그랬을 때 그 사람 뭔가 편히 사는 것 같고 자기는 끊임없이 자신 존재를 증명해야 되는 그 거리가 간극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닐까? 또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근데 약간 손희 선생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제 친구가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고 S전자에서 1년간 휴직을 하고 애를 봤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는 일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애를 데리고 육아를 하니까 동네 커뮤니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애를 업고 재우러 마당에 나간다던가 놀이터에 나간다던가 막 온 동네 사람들이 이 남자 어화둥둥 둥기둥기 이렇게 장한 아빠가 있다니 막 되게 잘해주고 막 할머니들 도와주고 막 먹을 거 주고 막 그래서 동네 약간 귀염둥이처럼 되게 칭찬받는데 제 친구는 돈 벌잖아요. 그럼 이 바뀐 거잖아요. 완전히 여기가 100% 전담 육아를 하고 제 친구가 일을 한 거였는데 제 친구는 늘 계속 또 나쁜 엄마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그만 부려먹어라 막 이런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육아휴직이라는 이 구도 자체에서도 사실상 아까 라떼 파파는 있는데 엄마는 없는 것처럼 육아휴직을 해서 경제력을 교환했는데 그래서 애들은 엄마는 돈 벌러 갔어요라고 되게 얘기하는데
사회에서는 이제 엄마가 돈 벌러 갔는가라고 하는 것 여전히 이제 그런 식의 장벽들은 좀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이런 그 육아 예능, 남성들의 육아 예능이 왜 사회적 트렌드인가를 좀 짚어봤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 딸바보란 건 굉장히 이 여러 가지 아까 그런 그 여성들 딸들의 어떤 욕망이 투영된 거이긴 하지만 굉장히 또 이렇게 문제적인 맥락이 좀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선생님 얘기를 해줘 보시죠. 네, 일단은 그 선생님도 슈퍼맨이 너무 싫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할 때 시작할 때부터 오빠가 아빠가 된다. 라고 하는 게 부제목이었어요. 그 에피소드마다 오빠가 1화 아빠가 부제, 된다. 그 전체 타이틀은 슈퍼맨이 돌아왔다는데 1화의 제목이 있고 2화의 제목이 있고 이런데 1화의 제목이 오빠가 아빠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위기의 아빠들. 아버지의 이름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 파일럿 방송 3회가 이제 그렇게 방송이 됐었는데요. 오빠가 아빠가 네. 그리고 아빠가 슈퍼맨이 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육아까지 하는 슈퍼맨이 되다니라고 하는 서사를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에서 사실상 이제 아빠들이 이렇게 고군분투해서 애를 2박 3일 봤어. 아, 이제 슈퍼맨이야. 정말 훌륭한 아빠야. 라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사실상 아빠들이 첫 회에서 제일 많이 한 얘기는 엄마가 곧 올 거야. 하룻밤 자면 엄마가 올 거야. 뭐 이런 건 거예요. 애들이 막 울고 엄마 어딨냐 이러니까 엄마는 곧 온다.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엄마들이 오고 나면 아빠들이 이제 뻗어요. 그래서 먹고 나서 정말 기다렸다. 막 이런 가족애가 돈독해지는 장면으로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과정 자체가 이 아빠가 슈퍼맨이 되는 2박 3일은 되게 특별한 거고 사실상 육아를 주로 담당하는 건 엄마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놓지는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들이 계속 돌아왔을 때 그 감동의 해후 막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보여줌으로써 이 아빠들이 어떻게 해서 잠시 엄마의 체험을 해보는 거지. 이거는 체험. 네, 이거는 현실은 아니야라고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사실상 슈퍼맨 아빠라고 하는 한국의 정상 가족 혹은 건강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식의 가족 이데올로기가 계속 강화되는 패턴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서 남자들은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빠가 계속 주인공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빠가 나왔을 때 할머니가 나오면 할머니가 육아를 해줘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할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할아버지가랑 아빠랑 둘이 헤매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들이 계속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할아버지 묘소에 가서 할아버지를 회상하고 그런 장면들 나오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돈 벌고 바빠가지고 나를 이렇게 봐준 적이 없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나랑 같이 이런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까라고 하는 방식으로 돈 버느라고 집에 부재하는 아버지였던 아버지를 계속 이해하게 되는 방식인 거죠. 이 남자들이. 그리고 이제는 늙어버린 할아버지들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휘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휘재의 아버지가 선원이셨대요. 그래가지고 계속 집에 없는 아버지 정말 그랬는데 이 아버지가 그래서 애들 기저귀 한번 갈아준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 아버지가 방송에 나와서 근데 지금 좀 편찮으시거든요. 그래서 편찮으신 모습으로 방송에 나와서 손자들을 이렇게 얼러 이렇게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감동하게 되는 거죠. 할아버지가 이렇게 손자가 예쁘구나라고 하는 과정이 보여주면서 가부장이 이렇게 고단하다라고 하는 역사를 사실상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이휘재 씨는 방송을 오래 출연했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가 2013년에도 나오고 17년에도 나오고 하게 되면서 할아버지가 병들고 쇠약해지는 과정이 방송에 그대로 나오면서 약간 가부장의 그 마지막 모습, 쇠락 같은 것들을 약간 되게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측면들이 있어서 사실상 가부장이 이렇게 고생했어. 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재현하면서 반복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정확하게 게다가 아버지의 아들의 그 아이들로 이어지는 부계 라인이 되게 아름답게 그려지네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그래서 엄마들은 다 싹 지워지고 할머니들은 안 나오고 우리 엄마 맨날 저한테 송간에는 다 꺼지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아니 맨날은 아니야. 가끔 그러세요. 저희 엄마도 그러고 나세요. 허씨들끼리 알아서 해라. 뭐 이런 말씀 자주 하시는데 그래서 나 제가 허씨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서 그러고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동시에 계속 주장을 하면서 아버지들이 너무 아름다운 것으로 그려지게 되는 게다가 약간 독특한 게 이제 이동국 이 선수가 이동국 아버지랑 자주 나오게 되는데 이동국 선수 아버지가 그 전형적인 스포츠를 열성적으로 지원한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동국의 중학교 시절인가부터 지금까지 스크랩북을 매년 만드세요. 신문 기사 다 스크랩해가지고 그래서 쓴 그 3살, 4살짜리 요 손자들을 앉혀놓고 아버지 스크랩북을 막 보여줘요. 스크랩파파. 그래가지고 너네 아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막 알려주는 건 거죠. 그래서 정말 부계열통이 완전히 단단해지는 구조로 이루어지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되게 좋은데 가정 안에서 아빠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건 너무 좋지만 다시 또 어머니의 노동과 어머니의 자리는 비가시화되는 거네요. 역사를 박탈당하는 방식인 것 같은 느낌이. 그래서 어머니들은 가끔 등장하긴 하지만 할머니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여기 너무 숙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할머니는 사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런 그 여성들에게 전단된 가사나 양육의 문제를 좀 평등 육아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나왔는데 그 나와서 재현되는 방식이 다시 그 주 양육자인 여성을 전제하고 그 노동은 너무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면서 보여지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만 재현된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재현되는 게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 다시 또 그런 그 남성 중심의 가족 이데올로기 이게 정상 가족이고 이러하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한테 굉장히 편안함을 주고 편안하잖아요. 불편하지가 않고 또 어떤 면에서는 막 그 늙은 할아버지 나오면 또 눈물 나잖아요. 사실 누구나 나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보편적 정서로 버무려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여성의 자리는 없는 이런 아빠 육아 예능을 또 얘기하게 되는 한나 멘토의 확장판으로. 네. 그럼 거기에서 이 딸바보의 위치는 또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런 아빠들이 이제 그 이동국 이 아들과 거죠? 딸 다 나오고요. 거기는 거기가 5남매거든요. 맞아. 그래요? 네. 위에가 쌍둥이에요. 딸 쌍둥이가 두 커플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딸 쌍둥이가 있고 그래서 4명이고 막내가 아들이에요. 그래서 5명인데 위에 애들은 초등학생이어서 안 나오고 요 밑에 애들만 나오는.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딸바보로 가장 크게 성공한 건 추성훈이죠. 사실 광고를 엄청나게 찍고 딸이랑 지금도 그 딸이랑 같이 방송에 나오고 있고 한데요. 이 추성훈이 일종의 시너지 효과를 만들게 됐던 게 지금은 사실 한국 사회에 없는 단단한 하드바디의 육체, 남성성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이라고 하는 없는 수식어에서 못 가게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강한 육체를 가진 남성이라고 하는 것을 추성훈이 정말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근육을 계속 뽐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딱 보여주면서 이것이 남성이다라고 보여주는 거기다 격투기 선수이기 때문에 UFC 경기 장면이 그 에피소드 진행되면서 2번 정도 나왔거든요. 경기 참여하는 것들이. 그래서 굉장히 거칠고 강한 남성성을 가지고 있지만 내 딸한테는 너무 한없이 다정한 아버지라는 이 뭐랄까요 상승 효과를 막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이 갯모해라고 하죠. 전문 용어로. 와이프한테는 되게 또 츤데레로 굴잖아요. 그게 약간 흥미로운데 한국적 방식이 약간 더 첨가됐나 이런 생각이 약간 들기도 하는데 추성훈은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에서 자라고 일본어가 모어잖아요. 그래서 일본어로 말할 때랑 한국어로 말할 때가 달라요? 어조가 좀 달라요. 일본어로 말할 때는 상남자 같은 말투로 말하는데 한국어로 말하면 너무 다정한 말투예요. 언어를 여자한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어 선생님이 여자였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한국어로 할 때 약간 어눌하고 이렇기 때문에 좀 다정한 말투인데 일본어로 말할 때는 정말 전형적인 남자들의 그 거친 말투 같은 느낌이 좀 있고 그리고 워낙에 말수가 없는 사람인데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막 말을 하는 건데 작은 장면 하나하나를 이게 편집되는 예능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해석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역할 롤을 딱 준 거예요. 너무나 여성적인 아름다운 모델 부인과 무뚝뚝한 가부장으로 역할 롤을 줘서 극단화
해서 내보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에 추사랑. 네, 거기에 귀여운 딸이라고 하는 완벽한 핵가족 모델을 만드는 의도여서 너무 상남자이지만 너무 바보스럽고 다정한 모습을 딸에게 보여주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약간 보여주면서 그게 약간 그 한국어가 되게 어눌하면서 생기는 효과들도 있는 것 같아요. 추사랑한테는 한국말로 해야 되고 시오한테는 일본어로 하니까 거기에선 더 상남자가 강조되는 방식이군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랑이한테 혼낼 때 되게 가끔 무섭게 혼내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 말투랑 약간 일본어 말투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남자 말투를 쓰는 언어와 쓸 수 있는 언어와 아닌 언어와 구분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되는데 이중 언어를 쓰면서 그 구조 자체가 할아버지도 추성훈의 할아버지가 굉장히 방송에 자주 나왔었는데 사랑이의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 아들보다 한국어를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다정한 할아버지로 나와요. 손녀를 너무 예뻐하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추성훈이 이전에 뭐 방송이나 다큐에서 나왔을 때 너무 무서워서 말도 한 번도 못 붙여본 아버지였다는 거. 그래서 정말 아들 많이 때리고 정말 무서운 아버지였는데 이렇게 다정한 할아버지로 그려지는 것 자체가 약간 그런 방식으로 이제 약간 중계하는 거, 손녀를 중계해서 안 친했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친해지는 효과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전화 많이 하고 같이 여행 가고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아버지랑 사이가 좋아지게 되고 그것을 이제 추성훈의 경기가 완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볼 수 없는 싸움이잖아요. 실제로 아버지가 피 흘리는 육체를 온 가족이 약간 보면서 눈물 흘리는 장면이 삽입이 되는 거예요. 에피소드가 방송이 되면서 말 그대로 아버지가 피땀 흘려 버는 돈이 문자 그대로 재현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가족들이 눈물 흘리고 엄마랑 막 할머니 눈물 흘리고 아기는 평화롭게 자고 있고 이 장면을 통해서 이 평화로운 가정을 만드는 것이 아버지의 피와 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 그대로 상징적으로 보여줬어요. 이 프로그램이. 그러면서 정말 되게 재밌네요. 추성훈이 피 흘리는 육체가 이렇게 막 클로즈업 되고 막 이러면서 엄청 그런 효과를 일으켰고 자막이 그는 우리의 챔피언입니다. 아이고야 라고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추성훈이 챔피언이 되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우리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래서 모든 그런 아버지의 자리 그런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용어네요. 그래서 약간 상징적인 인물로서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경기에서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졌거든요. 근데 졌을 때도 똑같은 화면이 찍히잖아요. 사실상 경기의 승패가 다를 뿐이지 여전히 그는 우리의 챔피언입니다라는 자막이 이기면 우리의 챔피언, 저도 여전히 우리의 챔피언. 네, 그러면 선생님 아까 이희재는 100일 된 애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그 육아에 뭐 지도도 해주고 막 이런다고 했잖아요. 그럼 추성훈도 약간 그 사랑이를 통한 변화 이런 거가 좀 있었나요? 추성훈은 기본적으로 이휘재보다 훨씬 육아를 그러니까 슈퍼맨이 돌아왔다 시작할 때부터 추성훈이 제일 육아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육아를 할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이건 아마 시호랑 추성훈은 맞벌이 부부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부분이 훨씬 컸을 것 같아요. 다른 이휘재는 맞벌이가 전업주부였거든요. 부인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부분이 더 커서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훨씬 제일 잘하는 사람이어서 육아는 여전히 잘하고 제 주변에서 농담처럼 역시 육아는 체력이다. 체력 좋은 사람이 잘하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나 너무 동감이 되는데 근데. 그래서 육아는 체력 좋은 남자가 하는 것이 맞다. 뭐 이런 말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청소도 체력 좋은 남자가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막 이런.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같이 나왔던 이휘재나 타블로나 이런 아빠들이 너무 비실비실한 거예요. 그래서 피곤해, 너무 힘들어하는데 추성훈은 너무 벌떡벌떡 일어나고 애도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육아는 체력으로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래서 좀 애를 잘 보는 아버지였는데 지금은 사랑이가 커가지고 이제
말을 안 듣기 시작하는 미운 7살 한국 나이로 이제 미운 7살이거든요. 그래서 고집이 좀 세고 하는 방식들이 나오니까 이제 혼내는 훈육하는 아버지로서 되게 무섭게 혼내는 모습이 계속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약간 방송 편집이 얘는 지금 되게 미운 7살이지만 부모가 이렇게 잘 가르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소위 말하는 악마의 편집처럼 그 추블리가 떴다라는 이 새로 방영되는 예능 1화가 사랑이가 못되다 라고 하는 걸로 포털 기사를 완전 도배했거든요. 사랑의 인성 논란 막 이러면서 7살의 인성이 어딨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미운 7살이라서 말을 안 듣거나 이렇게 사람들한테 나쁜 말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어른들이 하는 나쁜 말 보고 금방 따라하면서 옆에 있는 그 악동 뮤지션이라는 땡 가수가 나왔었는데 못생겼어 라고 계속 얘기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면서 사랑이 못돼줬다. 천사가 아니야. 막 이런 식의 반응들을 막 만들었어요. 또 기대했던 이미지가 아니라고 욕하는군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아버지 되게 무섭게 혼내는 역할을 맡았고 사실상 최근 방송에서는 이 아내가 얼마나 잘 현명한 아내인가를 보여주는 게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나오다 보니까 엄마가 전면에 나와서 그런 상황에서 친구들과 갈등이 생기면 막 우는 상황에서 친구들이랑 나눠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려준다거나 애를 다독이면서 명언을 막 쏟아내요. 그래서 시호가 약간 되게 현명한 어머니이고 현명한 아내의 롤모델처럼 제시가 되면서 이 방송에서는 사실상 시호 되게 좋은 여자야 라고 하는 반응으로 완전히 역전되면서 추성훈이나 추사랑에 대한 게 아니라 시호에 대한 호감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면서 방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방송에서 추성훈은 육아를 하지 않고 씨름 훈련을 계속하고 있어요. 몽고에서 씨름 대회에 나간다라고 하면서 아빠는 일하고 엄마가 가사를 책임지는 구도. 두 분 빵 터지셔가지고 지금. 되게 보기 흉해요. 씨름 복장이 몽고 씨름 복장이 약간 수영복 같은 바지를 입거든요. 삼각. 그래서 몸을 또 자랑하시면서 막 하게 되는데 너무 시호가 좋은 아내로 그려지게 되면서 성역할을 그대로 재현하는 방식으로 되고 있어요.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정말 그런 한부모 물론 남성 한부모도 있고 여성 한부모도 있는데 이제 많은 부분이 여성 한부모들이니까 그런 분들은 참 이런 아빠 육아 예능 같은 거 보시면서 아이들한테 상처 주지 않을까 뭐 이런 뭐 아빠 어디 가를 찍을 뭐 그런 캠핑을 갈 아빠도 안 계시고 막 그런 생각도 또 한편으로 들고 뭐 또 이렇게 미혼모 이런 운동도 이제 우리들이 같이 하고 있으니까 진짜 그런 딱 그 삼각형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배제하는 그런 가족 이런 거가 자꾸 떠오르네요. 뭐 이 현명한 아내 막 이런 얘기를 들을수록 제가 질문이 그래서 뭔가 변화됐나라는 걸 여쭤본 거였는데 추성훈은 뭐 부드럽게 사랑에 관계하다가 뭐 엄할 때는 엄한 그런 아빠 그리고 이제 더욱더 더 현명해진 엄마 뭐 이제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그래서 추성훈은 이걸 통해서 딸바보라는 이미지를 얻어가지고 어떠한 그 자기 영역의 확장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있었던 거죠 사실. 추성훈은 사실상 한국에서 광고나 뭐 이런 것들 많이 했고요. 추성훈 광고의 대부분이 딸과 함께 나오는 그 요새 제일 장기간 하고 있는 게 안마의자 같은 건데 할아버지까지 같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마해주는 효도 컨셉으로 나오는 그런 광고들 좀 많이 찍고 있고요. 실제로 아직까지도 아마 추성훈이 어떤 예능에 나오든 간에 중간중간에 단발적으로 예능에 많이 나왔었는데 사랑이는 잘 지내나요? 아버지로서의 추성훈은 큰 상품이 된 것이죠. 네. 사랑이 전화 연결? 이런 게 계속 되는 거죠. 그렇게 또 딸바보로 큰 사람은 또 누가 있을까요? 이 육아 예능 출연자들 중에. 육아 예능 출연자 중에서는 약간 성공적인 이미지를 남긴 게 추성훈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원래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농담처럼 1세대 딸바보는 이경규지라고 얘기하긴 해요. 예림이가 아주 어렸을 때 일밤에 잠깐 나왔었잖아요. 오랜만에 예림이. 근데 그 예림이를 데리고 아버지를 부탁해 또 나왔잖아요. 2016년에. 그러면서 약간 딸바보의 원조는 이경규지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이경규가 딸바보의 이상이라고 하기엔 너무 너무 갸우뚱하는 지점들이 있어서 사실상 딸바보로 큰 수혜를 누린 건 추성훈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딸바보로 아이콘이 되어서 인기를 끈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라는 질문만큼이나 그냥 딸바보 서사가 얼마나 잘 팔리는가가 핵심인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그러니까 그 질문을 들으면서 한 생각인데 딸바보 서사는 이렇게 많이 팔리는데 실제로 딸바보로 성공한 사람은 추성훈 하나인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환타지인가? 딸바보라는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이게 그냥 예능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대화에서도 뭐 좀 잘하고 이러면 어머 딸바보신가 봐요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그런 정서적인 아버지 또 이렇게 친근한 아버지 상으로 그런 딸바보라는 거가 하나의 그런 남성성의 또 다른 대체 용어처럼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줘 보셔요. 네. 그래서 딸바보 아버지가 되게 이상적인 그래서 이상적인 남성성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럼 그 아버지들이 방송에 나와서 뭐 하나 별로 딸바보 아닌 사람한테도 요새는 약간 의무적으로 아버지가 나오면 다 딸바보라고 붙여주는 게 아닌가 싶게 딸바보라는 표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제일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장면이 그 아빠 어디가 시즌 1에 성동일이라고 하는 남자 배우가 아들이랑 나왔었는데요. 응팔인가요? 하여간 거기서 계속 출연했던 그러고 나서 시즌 2에는 딸을 데리고 나왔어요. 1에서는 아들을 데리고 나오고 2에서는 딸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하는 거랑 딸한테 하는 게 얼마나 차이가 나나를 약간 비교해서 보여주려는 방송국의 의도 같은 것들이 개입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시즌 1에서 아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 아들이 그때 7살이었거든요. 윤우랑 동갑이었는데 아빠가 죽으면 네가 장남이야. 네가 엄마랑 여동생들을 책임져야 돼. 힘들어. 보호해야 돼. 라고 얘기했어요. 7살한테? 네, 7살한테. 그러면서 아빠는 너무 피로해. 돈 버느라고 힘들어. 계속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빠가 없으면 엄마랑 여동생들은 네가 보호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아버지였거든요. 되게 엄하고 우리가 더 익숙한 아버지 방식이었던 거예요. 전통적인 아버지였는데 시즌2에는 딸이랑 나왔잖아요. 근데 딸은 보호할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딸한테도 똑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되게 무뚝뚝한 거예요. 그리고 딸한테 계속 너 여자답게 굴어라. 그 딸이 약간 말괄량이거든요. 여자답게 굴어라. 여자애가 옷이 그게 뭐니?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5살한테. 그래서 그 5살, 6살 되는 애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하다가 그 아빠 어디가 에피소드 중에 하나로 그 딸을 데리고 부인을 처음 만났던 식당에 가는 게 있었어요. 데이트를 한다면서. 딸하고요? 네. 그 딸하고 데이트라는 표현 그 아빠 예능에 되게 많이 나오는 건데요. 딸과의 데이트. 네, 딸과의 데이트를 하면서 부인을 처음 만난 식당에 갔는데 거기가 약간 국밥집이었거든요. 부인을 처음으로 국밥집에서 만났대요. 그래서 국밥집에서 그 자리에 앉아서 딸을 부인이 앉았던 자리에 앉힌 다음에 그날 엄마랑 그 부인이랑 처음 만났을 때 했던 대화를 딸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그 대화를 주고받았어.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너무 이상하죠. 왜? 근데 그 장면들을 계속 얘기해주면서 엄마를 처음 만났을 때 이랬어 라고 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낭만적으로 설명했지만 사실상 정말 딸을 대상화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랑 굉장히 비슷한 장면이 제가 최근에 터널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그게 타임슬립해서 아버지가 자기 딸과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딸은 아버지가 중간에 실종됐기 때문에 아버지 없이 자라서 자기 부모가 누구인지 항상 궁금했는데 이 아버지가 그 미래로 오게 되는 바람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둘이 서로 우리가 아버지고 딸이라는 걸 알게 된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엄마랑 데이트하던 그 중국집에 가서 왜 그래? 그 엄마가 좋아하던 만두를 먹으면서 너네 엄마가 이런 사람이었어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또 그 엄마 자리에 얘를 앉혀놓는 거예요. 딸을. 근데 이 딸은 이게 시간을 건너뛴 거기 때문에 아빠랑 딸이 연인 관계로 보이는 사실상
몇 살 차이 안 나는 거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한 대여섯 살 차이밖에 안 나는 두 남녀가 앉아서 너네 엄마는 이런 사람이었지라고 하면서 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이상한 괴이한 장면이다. 근데 그죠? 그게 그 딸을 되게 사랑하는 아버지라서 딸한테 엄마 얘기를 해주고 그 딸이 그 딸한테 계속 잔소리하는 거예요. 조심해라. 얘를 만나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사실상 시간을 건너뛰었기 때문에 계속 이거는 커플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냥 화면으로 보면 커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딸을 통제하는 게 남성 연인이 자기의 애인을 통제하는 것과 너무 흡사한 걸로 딱 보이는 장면을 연출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다정한 아버지와 딸이 데이트를 한다면 이거지. 라고 코드화된 문법인 거예요. 한국에서.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건 딸을 성애화하는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근데 항상 그런 방식으로 이제 딸들이 등장하게 되고 딸바보는 사실상 딸을 여자로서 대상화해가지고 여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여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녁에 늦게 다니면 안 되고 술을 먹으면 안 되고 연애를 하면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미성년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리에 위치시킴으로써 사실상 이게 딸바본가? 이게 딸에 대한 사랑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들을 그 육아로 가정으로 다시 불러들이기는 했지만 거기에서 어떤 관계를 맺을 건가에 대한 질문이 없네요. 네네. 근데 이제 저는 얘기 들으면서 저희 딸과 남편이 이제 이렇게 대화 나누는 거를 이제 이렇게 한편 떠올리게 되는데 애들이 이제 다 성인이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까 이런 고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는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뭐 진로를 이제 막 결정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매 순간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런 대화는 하나도 없이 정말 성인으로서나 어떤 한 인격적 주체로서 그 딸들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섹슈얼리티를 통제하고 간섭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을 재현하는 관계의 질에 대한 아무 고민이 없이 아빠를 그냥 가정으로 불러들인 것 같은. 그래서 그러네요. 딸바보 아빠는 딸 남자친구가 몇 살인지 뭐 하는 놈인지 알고 있는 아빠 뭐 이런 느낌을 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 내 딸의 남자가 그런 프로거든요. 딸이 연애하는 과정을 카메라로 중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네. 아버지들이 그 스튜디오에 나와서 그걸 보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사실상 딸을 계속 미성숙하고 독립되지 못해서 사랑꾼의 보호나 딸바보의 보호가 필요한 대상. 저는 갑자기 거죠. 가족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떠올라요 지금. 왜 이렇게 못 벗어나는 걸까? 네. 가족이라는 거 외에는 왜 다른 관계들은 상상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게 뭐야? 저 이해가 안 되네. 저 진심이 나왔어요. 너무 진심이 이제 막 내면에서 끌어나오는. 아니 그 혼자 산다에서 막 이렇게 엄마들이 그 40대 미운 우리 새끼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어쨌든 그 재현하는 방식이 성인 남녀 또는 굉장히 나이든 아빠 엄마 이거를 이렇게 재현하는 방식이 정말 그 가족이라는 걸로 이걸 담는데 너무 답답하고 막 이런 마음이 막 지금 드네요. 네. 그렇죠. 그게 아까 얘기하셨던 왜 아들 바보는 없냐라고 해서 갑자기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났는데 그 김건모 어머니가 그 미운 우리 새끼에서 굉장히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 건모 정도면 굉장히 훌륭하다. 우리 건모는 되게 훌륭한 예능 아티스트고 되게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아들 바보라고 안 하는 거잖아요. 그건 너무 전통적이고 오래된 그러니까 아들 바보는 너무 평범한 거예요. 모든 어머니들이 다 아들 바보인 거여서 더 이상 명명을 안 하는 방식. 우리 아들 정도면 괜찮지.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 바보라는 건 일단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그러니까 설정값, 세계의 설정값이고 아빠가 아들을 사랑하는 게 없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았는데 그러니까 어쨌거나 아까 성동일이 아들에게 했던 것처럼
이 아들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자기의 롤과 지위를 물려줘야 될 대상이고 한편으로는 이것을 물려줄 때 자기는 제거돼야 되는 대상인 거죠. 그게 남성 중심 서사인 거잖아요. 아버지를 죽이고 내가 아버지가 되는 그 성장 서사가. 그러니까 아들하고는 기묘한 라이벌 관계가 설정되기도 하고 그 아들 바보라는 건 없는 거죠. 엄마하고 아들 관계는 너무 일반적이어서 안 되고 아버지와 아들은 또 이게 미묘한 대립감, 미묘하지 않아요. 명확한 대립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아들 사랑이라는 건 또 너무 명백하고 내 아들, 그다음에 나의 후계. 그렇죠. 그것도 뭐 새로울 건 없고 부계혈통으로. 이상하네요. 정말 성동일이 제일 자랑스러워한 게 자기 아들이 공부 잘하는 거. 그래서 너무 똑똑해가지고 뭐 맨날 전교 몇 등 한다 막 이런 거 계속 자랑하거든요. 그거는 아들 바보라고 안 부르는 거죠. 언제나 우리에게는 새로운 현상 혹은 조금 이상한 현상에 이름을 붙이는 습성이 있습니다. 딸바보는 그렇게 생겨진 이름인 걸로. 네. 그래서 굉장히 뭔가 딸바보가 새로운 아빠 육아 트렌드이면서 지향해야 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한번 또 다시 들여다보기를 했더니 전혀 그런 게 아니라 관계의 어떤 그런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똑같이 가부장적인 그런 권위를 가지고 딸을 통제하는 것을 좀 더 부드럽게 하고 있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거의 이제 일부를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 선생님 혹시 이 지금 저희가 나눈 얘기들 중에서 좀 더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나 이런 거 있으신가요? 좀 최근에 이런 예능들, 가족 예능들에 대한 비판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사실 쟤네 다 금수저다.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계급성이 이제 너무 가시화돼서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2013년에 처음 이게 방송될 때만 해도 가족 예능 시작됐을 때만 해도 수저 논란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성공한 가부장들이 나오는 거고 집들이 다 막 40몇 평 막 이러고 대리석 깔려 있는 집에서 찍었지만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금수저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꼬마들이 애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애들이 자라면서 보이는 거예요. 얘네들이 누리는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가시화되면서 이게 사실상 최근에는 가족 예능이나 아빠 예능이 대부분 금수저 논란과 결합이 되면서 이게 계급성의 문제가 돼서 아빠가 저렇게 돈이 많아서 애들한테 이렇게 많은 걸 제공해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 한국 사회가 싫다 막 이런 식의 뉘앙스들로 비판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거에 불을 붙인 게 사실상 아버지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아버지와 딸들 중에서 딸들의 상당수가 배우 지망생이거나 연예계 지망생. 계급 재생산이네요. 네, 그래서 계급이 재생산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비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들이 계급 이동이 너무 이제 불가능한 한국 사회에서 아버지 경제력이 제일 중요한 사회가 되었는데 그 경제력을 그대로 재생산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최근에 그런 뭐 사랑이도 예능을 하나 찍어서 지금 방송하고 있고 윤후도 곧 방송될 예정이라고 해요. 윤호가 미국 학교에 가서 2주간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 예능을 찍고 있대요. 그래서 그게 곧 방송된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댓글 같은 걸 보면 얘네들 다 이제 수혜자다라고 하면서 금수저들로서 엄청난 이제 얘네들은 아직 어린애들이 맞거든요. 이제 초등학교 갈락말락한 나이이자 초등학생인데 이제 걔네들도 적시의 대상이 되면서 이제 약간 바뀌게 되는 가족 예능 흐름 좀 바뀌겠구나 싶은 생각들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계속 얘기되는 것은 금수저 아버지. 너무 성공해서 잘 나가는 아버지. 이게 요즘에 허윤 선생님이랑 저랑 몇몇 젠더 연구자들이 지금 되게 촉각을 세우고 보고 있는 새로운 아이콘이 김생민이거든요. 그 저금하는 거? 네, 저기서 그러니까 흑수저인 그러니까 아주 주목을 끌지 못했었던 굉장히 성실한 연예인이 저축이나 그러니까 성실로 승부해서 저금을 통해서 어떻게 부자가 되고 성공했는가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김생민의 영수증이라고 하는 팟캐스트가 되게 인기를 끌어가지고 공중파에도 진출했거든요. 근데 지금 허윤 선생님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금수저 논란 속에서 가족 예능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김생민 표 예능인가 이런 생각이 저축 예능, 티끌 모아 태산 예능. 네, 그 계급성에 대한 인식이 되게 높아진 게 약간 최근에 대중문화에서의 약간 변화 지점 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어린 아이들의 가려졌던 가족의 어떤 사회적 이치가 어디 있었는지 그게 이제 다시 발견되면서 정말 그러네요. 그걸 다 해줄 수 있는 아버지라고 하는 거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1부는 여기에서 마칠 것 같은데 2부는 주로 이제 또 어떤 얘기들을 준비하셨는지 잠깐 소개해 주시고 1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변해왔는가. 지금 당대 이야기가 이제 1부에서 얘기가 됐다면 그동안 아버지가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씩 좀 파편적인 아버지 상들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대중문화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 그렇게 이색적인 것은 맞지만 사실상 우리는 계속 아버지 형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한 아버지의 모습이 그럼 그걸 따라가서 결국은 왜 이런 슈퍼맨까지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네. 사실 아버지의 자리를 축출하고 새로운 담론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어떤 사회 변동 속에 항상 있는 역동 중에 하나인데 다시 귀환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2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3는 2017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후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